네, 정치는 팀킴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앞에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늦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시간 뺏은 거 아니죠? 얼른 하시죠. 빨리 하시죠. 얼른이라고. 바쁘신가 보구나. 네, 알겠습니다. 재밌지 않았어 인터뷰? 네, 워낙 예. 중요한 이야기고 중요한 현안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시사인도 이제 열심히 취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뭐 허탈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야 정말 기가 막 아니 언론이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이 그렇게 돈 받았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가 그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요?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역량을 가진. 옛날에 끼케 몇십만 원 촌지 받았는데 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최고 금액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엇보다도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속상하다라는 게 기본 감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아까 밖에서 김은지 기자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게 그냥 기자 생활을 준비할 때 그 자부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털어놨었는데 지금 많이 허탈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건도 있고 그 전에 가짜 수산업자 때 보면 뭐를 받았다고 골프채 받고 그때 뭐 학비 같은 것도 대학원 등록금 받았다라고 받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명품 구두 받고 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에휴, 알겠습니다. 이건 하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김은지 기자 좀 발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원래 정부가 발표했던 시간보다 더 지금 먼저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지금 알면 알수록 사실 이것이 무능인가 거짓말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라도 안보 참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사건의 발달을 조금 더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에 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공 식별구역까지 들어왔다. 방공 식별구역이 아니라 비행 금지구역. 네. 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계속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문제 제기를 28일 날 바로 이제 국회에서 심지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김병주 의원만이 아니라요. 김영배 의원, 서른 의원 사실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도 격추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용산까지 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감시 자산에서 확인이 된다는데 확인이 안 됐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는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사실 아직도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언론인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저는 잠깐 여담이지만 이 얘기부터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김병주 의원하고 한기호 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했고 김병주 의원이 이 비행 금지 구역에 그러니까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내통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명색이 사성장군 출신이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내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상황이 제2의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격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군에서는 12월 29일부터 했었습니다. 적을 이롭게 한다. 아니 그러니까 사성장군 출신이 적과 내통했다면 그건 정말로 경천동절 일이죠. 그거는 정말로. 어? 아니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 저러는 건지 싶어서는. 사실 이게 되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제 딱 맞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좀 사례라는 생각 좀 드는데요. 사실 이게 잘못한 쪽이 오히려 이제 그 잘못을 밝힌 쪽에다 대고 화를 내고 있고 오히려 적과 내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귀낀 액서가 성낸다고. 예. 딱 그거잖아요. 예, 지금 그 상황이죠. 앞서 예. 저희가 이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한숨을 참 여러 번 쉬시더라고. 제가 원래 한숨하면 제가 전문이거든요. 오해를 되게 많이 사는데 왜 자꾸 한숨 쉬냐고. 저보다 더 하시더라고 아까 인터뷰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예,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적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입수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그런 신통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한 개인이 지도에서 30분만 그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좀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지금부터 안보 공백이 안보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세력보다 보수 내지 우파가 더 열을 내고 더 적극적으로 팔 걷어 붙이고 진상 파괴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차원에서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대응이 이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응?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보수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나 역사에서 보수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 정체성의 핵심은 이게 분단 모선에서 나오는 이게 안보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체제 경쟁도 사실은 이제 분단 모선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경제 성장 이렇게 해서 이게 보수의 핵심적 정체성인데 이걸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보야말로 이제 그 가장 보수가 오랫동안 지어왔던 화두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실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안보 참사가 일어난 거였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뭐 비행 금지 구역 안에까지 700m 정도까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 대통령실 촬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고 그래서 아직 그건 확인은 안 됐고 국정원에서는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있다. 이야기를 했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쯤 되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쪽에다가 적과 내통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적 행위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몰아가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고요. 초점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보수의 정체성 자체를 규정하는 어떤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이전 정부 탓이다라는 식의 이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대책을 못해서 우리 7, 8개월밖에 안 된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변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안보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만의 가치는 아닌 것이고 사실 이제 진보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특히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러한 안보 정책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웠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와 말에 대한 반응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보수 정체성에 중요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강한 국방에 대한 것들이 기대되어진다면 사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안보의 핵심 정체성은 문재인 정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틈만 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좀 사실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의아스럽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 사건을 7, 8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무인기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이야기가 2017년에 6월 달 37일간 우리나라 휘젓고 다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침투 사태는 파악도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7, 8개월밖에 안 된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체성은 문재인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말에 국민의힘 연찬에서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는 이렇게 술 없는 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사실 이제 화제가 됐던 장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에 이제 기자들을 만찬에서 노래 불렀던 장면이긴 한데요. 그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 핑계 더 이상 대면 안 된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한 지 벌써 6개월이 넘게 지났는데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공직사에 주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고 사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의 정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일정 부분 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일정 부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부하고 우리는 다른 정책을 펼 것이다. 그래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 기획하고 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빠르게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안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오면 항상 받는 게 뭡니까? 충성맹세 받잖아요. 충성하고 그잖아요.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분 1초도 중단이라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화 이런 거 보면 미국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인계받는 게 뭡니까? 핵버튼부터 인계받잖아요. 그렇죠. 왜? 그럼 그거는 어떤 뭐 그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좌파냐 우파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 안보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출범지 7, 800밖에 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게 뭐 안보 공백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보수에서 가장 비판하는 햇볕 정책 같은 경우는 유화 정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을 뜯어보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이렇게 따뜻한 햇볕을 보낼 때 이렇게 입고 있는 두꺼운 옷을 벗는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군사력으로 응징한다라는 개념이 또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안에 들여다보면 강력한 도발에 대한 응징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응징을 기반으로 해서 햇볕 정책을 실시하는 거였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안보 공백이라는 거는 햇볕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뭐 도발에 대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사실 윤 정부가 열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쭉 들여다보면 5월에 북한에 이제 첫 미사일 도발이 있었을 때도 정부가 열리고 NSC가 소집이 안 돼요. 그때도. 그리고 또 현무 낙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뭐 낙탄 사고가 일어나고 이유 뭐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제 그 서울 북한 무인기가 침입했는데 여기서도 또 NSC가 소집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심지어 NSC도 열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실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은 뭔가, 그 대통령이 위기에 대응의 주체자로서 하는 일이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대한 역할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면서 말하는 레토릭은 또 강성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는 전부 다 또 안보 과잉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어떤 나오는 많은 안보 개념에 따르면 과잉 안보 레토릭 자체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안보 공백이고 안보의 부재고 안보 능력의 부재고 레토릭에서는 안보 과잉으로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현실적 측면과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사적 측면에서 다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서해 같은 경우는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아마 그 10km 위아래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아는데 그래서 10km를 벗어나는 지역에 레이더 설치했던 것들을 만약에 철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감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거나 이렇다면 제가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논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정합성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서해 같은 군사합의 그러니까 저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km 권역에서는 비행체를 띄우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9.19 군사합의가 무인기도 비행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인기를 막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지 그거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논리가 근데 뒤집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쟁으로 보도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 안보와 실제로 우리 공동체 그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군 통제를 못하고 혹은 군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서 지시도 잘 못하는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모로 안보 위기라는 걱정들이 많은데요. 다음에 이런 상황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 나오는 보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를 살 수도 있다라는 추진 검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모르게 될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장비가 부족했구나. 뭐 실제적으로 그 작은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새와 풍선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제 장비 무기 더 사야 됩니다, 대통령님. 뭐 이런 식으로 결제가 올라가게 돼가지고 상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전 태세에서 실패했던 소프트웨어를 바로 잡지 못하고 하드웨어 다시 더 사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비어지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못하는 이유가 나는 그 침발라 쓰는 그러니까 연필 쓰고 쟤는 펜과 샤프 쓰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너무 올드하게. 아니면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무인기 들어왔는데 무인기 속도는 100km라 그러는데 우리는 전투기 띄우고 공격 헬기 띄워서 투입을 해서 대응을 했다고 그게 이제 그러는데요. 코미디 영화 이런 거 보면 네. 막 뛰어가는데 차가 휙 지나가는 슬로우 모션으로 잡는 딱 그거잖아. 무인기 윙윙윙 달고 있는데 전투기가 휙 지나가는. 아니 뭐 100km짜리 그 무인기를 잡기 위해서 공군 전투기를 띄우고 심지어 공격기는 뜨다가 추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대응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비행 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온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언론 지대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털어놓는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하고 이적 행위로 삼는 어떤 그러면서 공격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합리적 의심 제기조차도 미디어의 사전에 좀 차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무인기 사태로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저는 그거라고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강아지를 데려와서 그쵸. 이야기하는 그 대목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때가 무인기 상황이 종료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인기 대응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가장 상징적이다. 왜 그러냐면 무인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원수이자 그 행정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가 무인기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으면서 우리 군이 대응을 하는데 아직 무인기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만일의 사태가 그러니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인데 멀쩡하게 대통령실에서 강아지 데리고서 회의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건 사실 이게 납득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어떤 비행차가 떴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점에서 지금의 정부가 어느 정도로까지 무인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게 국민 비난 여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뒤에 와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뭐 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이런 악순환 지금 구조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루미 발령이 12시 전으로 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로미가 대통령실에 온 것은 뭐 오전이라고는 하는데요. 뭐 그 상황을 완벽하게 보고받지 못해서 그 강아지가 대통령실에 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실을 공개하고 사진을 푼 거는 그날 오후 4시 15분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사실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군이 뭐 격추라도 시켜가지고는 대응을 했을 거라는 기대가 이미 사라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는 좀 사실 의문이고요. 그때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강아지 관련해가지고는 소개를 하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이제 NSC 같은 거 열렸냐, 대통령실 차원에 어떤 조치 있었냐, 우리 영공 침범해서 대응 조치 했냐 이런 거 물었는데요. 그거는 합참에 가서 물어보라고 답하고는 끝냈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 상황을 보더라도 과연 이걸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만약에 워싱턴에 정체불명의 비행차가 떴다면 우리 대통령실처럼 대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 대통령 이쪽에 자꾸 이제 이걸 외면하려고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용산으로 옮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경계에 구멍이 생겼다라는 비판 그리고 구멍이 생길 것이다라는 비판이 이전에도 이미 있었잖아요. 옮기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떤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이전의 정당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미리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글로 옮겨간 건 너무 성급한 행위였다라는 비판 어떤 그런 제기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아까 예. 김도균 수방사령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때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김도균 사령관이 현직이었는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금 반경 3.7km로 돼 있거든요.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수방사나 이런 의견은 아니다. 3L로 해야 돼. 3L이면은 한 5.5km가 되는 거거든요. 반경이.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아까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왜 안 받아들여졌냐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5.5km로 설정이 되면 거의 강남 지역에 거의 다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이게 단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발생할 걸 우려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기함을 했는데 그러면
강남의 재산 가치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을 줄였다, 좁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엄정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접근에 들어갔는가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작전 실패, 탐지 실패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안보관, 안보 마인드에 뭔가 좀 너무 허술하고 물렁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견된 걱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5월달에 그렇죠. 이미 그렇게 공문까지 보내면서 줄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옮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옮기는 과정이 조금 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가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사람들이 지적하거나 혹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고 사이버사를 나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먼저인지에 대한 걱정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은 지금 얘기해서 저는 다 나왔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그 실시간 대응을 엉터리로 했으면서 사후 대응을 이렇게 이제 그 격렬하게 하느냐. 바로 정치적 고려를 했던 불똥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튈까봐 그것들을 막기 위한 것.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보 논리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자꾸 센 이야기로, 그러니까 본질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적과 내통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한다.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말씀처럼 평생을 군에서 보냈던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마구 지른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려스럽죠.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일 먼저 주한미군 사령관은 저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는데 그러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어땠을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가 안보는 소홀히 해놓고 대통령 안보를 한다고. 뭔가 뭐 이상한 대통령 말들을. 안보도 국가 안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결과적으로 사실이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는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방식으로 그쵸, 이야기하고 예. 지금까지도 사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분이 없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을 대통령이 정말 심각하게 여긴다면 저는 군 수뇌부에 대해서 징계하고 질책하고 심지어는 인사조치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좋아할 거라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했는데 한기호 의원은 그러면 김정은이 좋아할 거라고 파티할 거라고.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진 장군을 갖다가 적의 순회가 좋아할 거라고 징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식의 논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이게 말인지 자기가 하는 말이 말인지 아니면 진짜 뭔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종북 논란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런 말 하게 되면 더 이상 뒤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조치하고 그리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때 문제였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은지 기자가 크게 정답이죠. 아니 안보에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고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냐. 그건 가장 기본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니까 보수의 안보관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정치적으로 공경에 빠지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대적 개념을 끌고 온 게 바로 보수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되게 선명한 어떤 태도와 어떤 불태전의 의지를 불사르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실상 말만 그러고 행동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럼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결국은 또 어떤 정치적으로 이게 공경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안보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 논리로 접근하니까 이런 과잉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핀트를 안 맞는 지금 그 코멘트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전반적으로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정치는 팀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말씀 없으시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